예,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코너죠. 한가람 투자자문의 김학주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시청자분들이 나오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 조금 바빠서요. 예. 지금 격주마다 뵌다면서요. 네네, 그렇게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자마자 좀 시장이 하락해서 좀 반갑게 시작했어야 되는데 오늘 시장 하락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이제 유럽에서 자금을 풀어서 이제 조금 뭔가 부양을 한다고 해서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는데 사실 이제 기업을 바텀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실적을 보면서 적정 주가가 얼마가 되는가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저는 그동안 사실 주가가 왜 올라야 되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런 어떤 그 돈이 일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확실히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좀 경계하는 그런 이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유럽 쪽에서도 이 통화 정책을 좀 풀면서 이게 좀 다들 각국이 모두 이렇게 좀 인플레가 되길, 좀 물가 상승이 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좀 올라오길, 좀 소비가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그동안 사실 그 인플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플레가 그만큼 무서운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별로 잘 안 됐었죠, 그동안은. 근데 이번에 좀 다를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미국이 돈을 풀 때는 사방이 다 불안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미국이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들어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돈을 푸니까 좀 경기 회복이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미국하고 중국이죠. 근데 미국은 지금 뭐 민간 소비라든가 뭐 기업 투자 뭐 다 괜찮게 나오긴 하지만 예. 이게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도 그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인정해 주겠어요. 근데 아직 뭐 그 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 과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약간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정부의 어떤 그 고정 투자가 많이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미국이 살아나면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정부의 투자를 그만큼 상쇄시킬 정도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중국은 소비를 키워야 돼요. 근데 방법은 두 가지죠. 임금을 올려주거나. 근데 그거는 그동안 해왔으니까 이거는 새롭게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방법은 이제 금리를 자유화시켜서 예금 금리를 높여서 금융소득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높은 금리를 기업이 못 버텨요.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를 만들어줄 수 있는 주체, 미국, 중국이 아직까지는 이 뭐 그 성장을 증명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유럽은 지표가 석자니까 아직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일단 기대로 인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를 끌어올렸었는데 결국 혹시나 했다 역시나로 되면은 결국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또 가치주가 다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그 미국 쪽에서 금리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뭐 버냉키가 뭐 자기 죽기 전에 뭐 금리 올라가는 건 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은 좀 금리 인상 분위기가 굉장히 뒤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얘기들이 솔솔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금리 인상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건 건강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잘 돌아가서 금리가 높아져도 이 기업이나 고용이 잘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인위적이지 않고요. 예. 그런 걸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있다. 즉 기업이 투자를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유럽 쪽에서 좀 신기한 게 이 국채 금리가 어제도 뭐 우리 박문하 이사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금리보다 더 낮게 떨어진 경우가 발생하면서 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 좀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 RP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epurchase Agreement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를 내고 단기적으로 금융을 이제 조달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리만 사태 이전에는 은행들이 많이 했었어요. 근데 리만 사태 이후로 이제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일단 담보가 그동안 깨졌었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단기 금융보다 장기 금융을 해라 하고 은행을 설득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최근에 이제 REIT,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거나 해치 펀드들이 이런 거를 아주 자주 이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용하면은 아주 그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을 3년 만기를 샀어요. 연 3% 이율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그 자금을 조달하는데 1개월 만기로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좀 1개월 만기 좀 싸니까 연 2%로 조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1개월 만기를 36번 정도 차환할 수 있다면 나는 3년 정도 조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는 연 2%에 조달하고 연 3%를 받을 수 있으니까 1%의 이차를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레버리지를 걸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런 거래가 막 활성화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차원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은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중에 그만큼 돈이 풍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피그스 국가들 뭐 이태리, 뭐 스페인 이런데 금리가 떨어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업 너무나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도산의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뭐 미국 국채나 뭐 유럽 국채나 차이가 뭐가 있냐? 차라리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뭐 이태리 국채 사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페인이나 이태리 그 국채 금리가 떨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럽은 지금 디플레를 예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인플레를 예상하잖아요. 근데 인플레는 사실 실질 금리를 그만큼 떨어뜨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보다는 유럽 국채 선호한다. 이렇게 뭐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돈이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 그 주식 쪽으로는 돈이 안 오니까 채권 내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에 이제 뭐 탐닉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면은 뭐냐면 좀 금리가 좀 더 높은 게 있나? 주식 중에는 혹시 채권 같은 주식 없나? 그러면은 이 채권 같은 주식을 고금리 채권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 쪽으로 매기가 확산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주목해 봐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채권 수요가 많다 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겠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금리가 국채 같은 경우 낮아진다는 건 한 나라의 어떤 펀더멘탈이 좋다는 근거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 쪽은 아무리 유동성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 이 나라마다 좀 여전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수기의 어떤 투자가 자칫 유동성이 함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유럽 쪽에 리스크가 진짜 완전히 수면 밑에 사라진 것인가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리만 사태 이후에 이런 어떤 금융 시스템 붕괴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돈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깨고 어떤 그런 이 블랙스완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상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여쭤보는 게 왜 아베도 지금 아베노믹스에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는데 마지막 기업들의 어떤 구조조정이 잘 안 됐을 경우 이게 실패화될 수 있다고 지적이 있어서 혹시 유럽 쪽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제기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예.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일본하고는. 근데 유럽은 뭐 그동안에 홍역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면역은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최근 화학이나 철강 등 산업 소재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일시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아니면 장기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산업 소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화학이나 철강 가격들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같은 데는 그거를 이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이제 중개상들이 사서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금융난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재고를 줄여야 됐고, 그래서 이 소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예. 최근에 이제 좀 중국 금융이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리스타킹, 그러니까 재고를 다시 확충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계속 올라가려면은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이 계속 지금 뭐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자산관리공사, 그러니까 이제 신다라는 데가 있거든요. 건설은행 계열이죠. 거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부동산 딜레버리지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화학이나 철강 같은 걸 공부하면 할수록 예. 이 중국발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설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잘 인식을 안 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감가상각비 비중이 낮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설비는 어차피 주정부 거, 나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와서 설비를 완전 가동을 시키고 설비를 더 짓고 그래서 고용만 잘 일으키면은 나는 성공적인 경영인이고 출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공급 과잉이 제대로
이렇게 떨쳐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정유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실제 수요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연비 규제가 구체화된 게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를 옛날에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규제를 하면은 어떻게 연비를 개선시켜라 그러면은 야, 현존하는 기술로 만족시킬 수 없다. 그리고 단체로 버티는 거죠.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뭐 유예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돈을 내라 그러죠. 벌금 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죽기 살기로 이제 기름을 들 쓰는 그런 엔진을 개발하고 또 이제 유가가 100불 시대가 됐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한 거. 그래서 아껴 써야겠다고 생각한 게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정유 제품의 수요 증가율이 옛날에 1, 2% 정도는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1%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 소재 이쪽은 수요 기반도 무너지고 공급도 썩 좋지 않은데 뭐 오늘 정유가 오르는 거는 이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재고 평가이기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반등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냥 레인지 바운딩,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환율 얘기도 좀 해보죠. 이게 얼마 전 이틀 전이었나요? 1,015원까지 빠지면서 지금 이제 각 기관들에서 환율 전망도 점점 낮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신문 기사에도 보다시피 계속해서 뭐 채산선 악화, 수출 빨간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학중 사장께서는 이 환율 흐름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원화를 막 절상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봤을 때 뭐 950원이 적당하다 막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하면서 올려놓고 있는데요. 예. 거기서 가장 이제 커다란 증거로 쓰는 게 경상흑자죠. 그러니까 올해도 한 700억 불 이상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오해하고 계시는 게 그 700억 불 중에서 반 이상은 현지 재투자를 해요. 또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자금의 본국 송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실제로 그 돈이 반도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경상흑자의 질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늘기보다는 이제 수입이 줄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경상흑자가 큰 게 결국 IT 수출이 되게 늘었는데 IT는 사실 지난 한 2, 3년간이 가장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속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그 본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가라고 이제 의심 갈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그 정부의 어떤 그 신뢰가 깨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당 1,050원에서 막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들어오는 달러를 1,050원쯤으로 오면은 무조건 안 팔고 갖고 기다렸어요. 다시 올라갈 테니까. 반등할 걸 기대하고요. 예. 근데 그 과거에는 사실 뭐 유럽 사태가 터지건 아니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하건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켜지는 듯 했어요. 근데 이번에 깨지니까 이제 패닉 셀링 던지는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유로나 뭐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하는 뭐 이렇게 절상을 용인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니까 일단 일로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국채가 거의 소진됐어요. 그리고 공공기관 채권들도 거의 지금 품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쏴서 올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 수급에 의해서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뭐 채권 가격이나 원화의 가치가 사실은 지금은 수급에 의해서 이제 오버슈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얼마큼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렵죠. 근데 분명히 본질적으로는 약간 좀 이 과열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이 수출주들의 2분기 실적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같은 재료라도 이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같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게 비이상적인 좀 이 원화의 강세 이 원화의 강세 속에서 과연 국내 증시의 어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찾자면 뭐 외국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또 이 수주의 어떤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적 부진에 따른 지수 하락 요인 어떤 것들이 더 클까요? 들어올 때는 짜릿하죠. 근데 그게 이게 좀 약간 과도하게 들어온 거니까 나중에 그 후유증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는 적당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몇 주 전이었죠. 삼성그룹주가 아주 시장에서 크게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또 경영승계 관련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번 주 들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그룹주 다시 좀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것인지 김학중 사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글쎄 하여튼 뭐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신문에 보도된 거는 이제 삼성 에버랜드를 상장시켜서 규모를 키운 다음에 이건희 회장님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의 순환
출자 구조를 좀 유지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주회사로 궁극적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 당장 가려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자사주를 사야 되니까 그러면 주가가 급등하고 결국은 이제 이 국부 삼성전자의 돈을 지금 외국인한테 줘야 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분 51%를 외국인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주식을 빼서 뭐 팔겠다 이런 건 사실 큰일 날 얘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 2분기 실적을 좀 드러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청와대도 혹시 뭐 굳이 뭐 민간 자본을 해외로 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주회사의 의미가 뭐냐면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창업주들 은 이제 이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죠. 근데 2세, 3세, 4세 이렇게 넘어올 때 이제 사실 다른 거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영은 이제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이제 자기는 이제 배당을 더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같아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의 최대 디스카운트 팩터가 결국 기업 지배구조 위험이었었는데 이제 대주주와 같이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는. 그래서 저는 참 반가운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선 이런 상태에서 이 배당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선주죠. 예. 근데 우선주 중에서 가장 지금 유동성이 있는 게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현대차 우선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종류의 주식이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지금 저가권의 공습 그리고 이제 애플이 신제품 내놓으면 그거에 대한 우려 그런 걸 다 보고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우려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임단협에서는 결국은 이제 통상임금 이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노조의 의견을 다 들어주면 결국은 영업이익률 0.5%포인트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노조가 온건파잖아요. 강경파와 온건파 차이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파는 으쌰으쌰하게 대명분을 해서 투쟁하시는 분들이고요. 예. 온건파는 돈을 달라는 분들이에요. 투쟁을 같이 합니다. 투쟁을 하고 결국은 이제 파업이 됐을 때 그거를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월호 사태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깊어질 것 같고. 근데 이런 노이즈가 언제 극대화되냐면 해피리면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 그게 끝나면 제가 보기에는 빨리 자동차 주식을 그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애플이 액면 분할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예, 우리나라도 보면 좋은 주식들이 고가권을 많이 형성하는데 저 액면 분할 이슈가 국내에도 좀 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그거는 사실 기업의 펀더멘탈한 가치를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는 없는 거죠. 예.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주주들의 어떤 접근성 예.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뭐 괜찮은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회사에 쌓여놓은 돈들을 어떻게 투명하게,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주는 것 같아요. 몇 퍼센트는, 그러니까 스테이크홀더 중에서 몇 퍼센트는 대주주, 몇 퍼센트는 일반 주주, 몇 퍼센트는 종업원, 몇 퍼센트는 지역사회 주민, 이렇게 쭉쭉 나눠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원칙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람 투자자문의 김학주 부사장과 함께 최근 시장에서 이슈되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